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2부를 아까 발제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정책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했고, 이거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대정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많은 사람이 고민해서 이 대응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응 방안을 가지고 대정부 투쟁이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제 이 창립 기념식과 연계해서 토론회를 갖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진행해 주셨던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이따 뒤풀이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발제자분들이 현재 주어진 시간은 10분씩인데 아마 더 많이 좀 얘기해 주실 거로 좀 기대하고 플로어에서도 좀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 대충 저희가 오늘 그 발제자분들이 이 발제해 주신 내용을 보고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다르다든지, 본인 현장에서 느낀 거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이제 충분히 문제점을 알겠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책 연대를 한다고 그러면, 연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 훌로에서 좀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이미 안내 나간 순서대로 박진서 정책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과기노조 정책위원 일을 하고 있는 박진서라고 하고요. 아까 많은 다른 노동조합에서 지지와 연대 표시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사실 다른 노동조합에 있다가 저희 지부장님의 허락을 받고 지금 과기노조에 직가입을 한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토론 의뢰를 받았을 때 솔직하게 든 생각은 과연 이제 기재부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PBS와 총액 인건비 이런 수권 예산 이 틀이 공고화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과연 기재부를 대상으로 이 싸움을 당연히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하다 보니 아까 정책위원장님이 좀 힌트를 줬지만 조금 좀 총액 인건비를 벗어난 이제 우리 과기노조가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아마 저는 그때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처음으로 산별 노동조합을 만든 곳이 정부출연연구소로 알고 있고 아마 그게 199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소산별로 출발을 했고 당시 이름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이제 선배님들 중에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 처음 만들 때부터 했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당시에도 여전히 왜 소산별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함께 싸우자 하는 어떤 연대의 의미도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나중에 좀 교과서로 배웠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아까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정부 출연연의 어떤 공공성, 자율성, 책무성, 이런 많은 키워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분화와 이렇게 되고 다시 올해가 이제 30년째 되는 해더라고요. 소산별이 출발하고 다시 동일한 이름으로 이 노동조합에서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총액 인건비 하나만의 주장보다는 저는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액 인건비와 함께 그래서 사석에서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노동조합 내부에선 잘 공론화되지 않았던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노동조합이 대부분 출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이기 때문에 그 다른 노동조합과 다른 첫 번째 지점은 뭐 아까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갖는 어떤 노동조합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공공기관 안에서도 아까 뭐 연구개발 목적기관 관련된 지침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아주 특수한 어떤 과학기술 지식을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연구소 이런 지식 노동을 하는 그런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그 먼저 이제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노동조합이 총액 인건비 이런 제도 개선 뭐 해라 뭐 이런 것들 해라 이런 슬로건 하나로 될까 했을 때 저는 여전히 이게 이제 노동조합에서 고민해야 될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기관으로서. 하나 그럼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책무를 지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공성, 책무성이 아니라 도대체 그럼 출연연은 그 아마 경영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지침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의무 조항들도 나오고 하는 것들인데 아마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그 지정되고 나서 제 기억에는 그 서비스 만족도인가요? 경영 서비스 뭐 그것만 제외되고 바뀐 게 없는데 과연 이제 출연연으로서 도대체 어떤 책무를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중에 아마 그 뭐 저희 뭐 정책위원회에서 아직 활발하게 토론된 것들은 아니지만 출연연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나온 여러 가지 연구 결과물들이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외국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들어간 모든 논문들이나 보고서들이나 데이터들이 투명하게 다 공개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안 그럴지 이런 부분에서 노동조합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역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여기 노동조합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왜 우리나라 학계와 과학기술계는 이렇게 규율이 없는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제가 이제 본업은 그런 논문 분석, 특허 분석을 하는 입장이지만 대한민국이 연구 부정행위와 논문 표절과 뭐 부실학회지 전 세계 탑 3, 4 안에 듭니다. 뭐 어떤 그 과학기술의 안 좋은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뭐 한국의 경제 규모와 이거와 달리 항상 상위에 랭크됩니다. 뭐 이게 뭐 비일비재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부실학술지로 문제가 됐을 때도 그 문제가 좀 어떻게 흐지부지 됐는지. 그리고 이제 출연료는 덜하지만 아마 여기 대학원생 노조에서도 오셨지만 그 대학원, 대학에서 뭐 연구자들이죠. 그렇게 숱한 갑질을 하고 성폭력을 하고 논문을 10편씩 표절, 연구 부정행위를 표절하고 하는 분들도 여전히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뭐 하여튼 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 이렇게 보면 어떨 땐 왜 과기계나 연구계 혹은 이런 지식 노동을 하는 집단에서의 이런 어떤 자율적인 어떤 규율, 규제 뭐 이런 부분도 저는 노동조합이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페널티를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과학기술을 다루는 이제 출연연으로서 이제 어떤 그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도 여전히 뭐 과학기술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과학기술과 결합된 이런 사회적 이슈와 논쟁이 많았습니다. 뭐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도 있었고 아마 4대강 MB 정부 때 4대강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있었고 뭐 최근에는 뭐 원전 오염수 문제도 있었는데 뭐 제가 뭐 기억력이 좋지는 않지만 전 우리나라의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런 연구자 집단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항상 이미 정치화된 그런 과학기술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이미 단정적인 뭐 그런 주장들이 있었지. 황석 줄기세포 사건 때도 당시 노동조합은 아마 목소리를 못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또 뭐 가습기 살균제나 이랬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뭐 연구개발, 어떤 지식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제 어떤 노동조합으로서 물론 여전히
이게 가능할지 노동조합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바람직할지 모르나 뭐 저희가 이제 정답이 아니라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논쟁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좀 이런 갈등을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 목소리도 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액 인건비와 관련된 어떤 투쟁이나 앞으로 이제 싸워 나갈 때도 그 총액 인건비 하나만이 아니라 아까 뭐 위원장님도 언급하셨고 우리가 정책위원장님도 언급하셨던 우리 노동조합이 지향해야 될 그리고 해야 될 공공성, 책무성, 뭐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보다 구체화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함께 전달하고 저는 저희 뭐 과학기술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이 출연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뢰가 좀 쌓였을 때 어떤 총액 인건비 투쟁이나 여러 가지 연구 자율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조화롭게 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만 주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계속 노동조합이라는 게 이 조합원들의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 책무성, 그러니까 그 책무성은 아마 우리가 지금은 많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규제가 사실 많이 도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규제가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미흡한 자율 규제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노동조합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이 목소리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노동조합의 목소리도 좀 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 노동조합의 서서의 입장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노동조합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토론자는 우리 이춘기 위원장님. 여기 앉아 계신 분하고 같이 토론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직접 저희가 진행을 세 분 다 토론을 하고 플로우에서 질문할 때 토론자를 이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통 질문할 수도 있어서 그걸 누군가가 좀 뭐 답을 하고 뭐 이런 형태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진행 절차를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먼저 토론자들이 먼저 쭉 토론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플로우하고 해서 자율적으로 토론자 지정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질문이나 여러분들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실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그때 좀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대답을 좀 해드리고 일단 제가 좀 신명호 정책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라든 오늘 주제에 맞게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아까 조승래 의원이 얘기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근데 정답에 가까운데 사실 총액 인건비 제도를 국가에서 시행을 했을 때 자체는 국가에서는 간단하게 털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좀 짙게 깔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100억을 줬다고 한다면 그 다음 연도부터 그냥 2% 인상해서 102억 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써라. 그리고 그 다음에 특정 특이사항이 됐다든지 아니면 기관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너희들 알아서 써란데 100억을 가지고 100억에서 102억으로 하다 보니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뭐 승진이 됐든 호봉이 됐든 자연 승급분으로 인해서 보통 자연 승급분이 통상 한 1.7에서 1.8% 정도 갑니다. 어떤 기관은 1.5%도 다운되기도 하지만요. 근데 거의 1.8%까지 가는데 그 돈을 제외하고 쓰려고 보면 사실은 0.2%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뭐 이제 특이사항이 발생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뭐 시간의 수당이 됐든 뭐 연차 보상비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알아서 써라는데 사실 저는 아까 조승래 의원의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심플한 거 뭐냐 정부도 그렇게 총액 인건비로 그렇게
정리를 했듯이 노동조합도 간단하게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 다 나온 얘기인데 노동조합도 간단하게 총액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대로 그리고 총액 인건비에서 사실 제외되는 항목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정 비용들 그리고 이제 보험료 요율이라든지 그런 요율 인상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자연 승급분 이런 부분들은 그 총액 인건비 외에 근데 외에 하는데 기재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그 추가된 부분을 우리한테 달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재부가 반대하는 건데, 그런 부분만 좀 기재부를 안심시켜가지고 너희한테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가 아까 100억에서 102억으로 만들었지만 그 102억을 초과 수입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쓰던 102억을 달성을 못해서 우리가 98억이 되든 그거는 우리 각 기관이 알아서 해결할 거다. 그것만 좀 제가 볼 때 하게 되면 좀 현실적으로 결과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희 기관이 지금 공공기관 저희 광주과학기술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지정이 해제됐는데 사실 이번에 기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방위 위원들이라든가 과학기부, 기재부, 물론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특성화 4개의 대학이 같이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예산은 기재부 통제를 받으랍니다. 또 두 번째, 인력도 통제를 받으랍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건 뉴스에다가는 너희들이 알아서 자율 경영, 자율 인건비. 근데 특이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석학 이상에 대해서는 초빙해가지고 쓸 수 있답니다. 결국은 수권 이상의 초과 이익이라든가 기관에 돈이 있으면 기관장이 됐든 위에서 낙하산이 됐든 지그들 아름아름 해갖고 데리고 온 사람한테는 인건비를 펑펑 줘도 되고 실제 일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기관 자율인 건지 오히려 혹이 붙은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기관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내려주든지. 근데 그 웃긴 게 뭐냐면 과기부도 모르고 있다가 기재부가 시행을 한 겁니다. 기재부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과기부는 기재부가 어떤 뜻으로 얘기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알아보는데 현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현 정부 아시다시피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면 그 밑에서 그거에 대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맞춰주는 얘기를 하고 디테일은 없습니다. 위에 제목은 있는데 디테일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했는데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그럼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다른 부분은 똑같다. 그러니까 제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되면 어떤 게 자율인지를 명확하게 과방위가 이번에 국감 때 좀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조승래 의원이라든가 이쪽 분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좀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건데 총액 인건비 제도의 모순이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총액 인건비 부분을 보면 원래 총액 인건비 만들 때 그 모든 법으로 통제를 하다가 자율에 맡긴다고 총액 인건비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총액 인건비가 자율로 맡긴 게 아니라 이제 모순을 낳게 된 거고 그 모순은 아시다시피 그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그리고 기관의 특수성까지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다 보니까 그 모순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론회까지 지금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이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더 제가 생각하는 걸 한다고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저희 기관들이 지금 다 출연기관이고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회계사가 안 오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회계 전공이라 그 총액 인건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시겠지만 아까 신명우 위원장님이 표 보여주는 것 중에서 한 칸에는 총액 인건비가 있고 한 칸에는 수탁 연구 과제가 오른쪽에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중 처리가 된 겁니다. 이중 처리가 된 건 뭐냐면 수탁 연구 과제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분명히 기관에서는 그걸 연구 과제 수입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입에서 내부 인건비가 됐던 간접비를 떼어내면서 지출로 잡았을 겁니다. 근데 그 지출을 다시 인건비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다시 또 그걸 수입을 잡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웃긴 게 뭐냐면 연구비에서는 지출로 처리된 게 저쪽에서는 다시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과대 계상된 거죠. 중복 처리된 거죠. 지출도 중복 처리됩니다. 연구비에서 분명히 지출을 했거든요. 연구비 10억 속에 간접비가 2억이 있는데 2억이 지출을 해서 기관으로 다시 기관 내에서 돌았죠. 근데 기관 내에서 다시 2억을 수입을 잡습니다. 왜? 인건비 지출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2억을 다시 인건비로 지출을 또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뭐냐? 수입이 2번 잡혔고요. 지출이 2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중 계상이 된 거고, 이거는 기업 회계 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하고 있는 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거를 국가가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건데,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흔히 아는 분식회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중 수입과 이중 지출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과거에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그렇다면 이중 수입과 이중 지출이 안 되려면 한 번 수입을 잡고 한 번 지출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수입은 그대로 아까 연구비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수입은 그대로 잡고요. 지출을 그 해당 연구비에서 지출하면 됩니다. 해당 연구비에서 인건비로 그대로 지출을. 그러면 총액 인건비에 수입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 이미 저쪽에서 지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출을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비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50%거든요. 그럼 그 50%가 중복 계산이 되지도 않고 총액 인건비에 오히려 수권에 부족해 미달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어찌됐든 수권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총액 인건비도 부족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수입과 지출은 다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모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어찌됐든 심플합니다. 심플한 건 뭐냐면, 기재부 논리대로 총액 인건비 제도를 만들었으면 저희도 심플하게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총액 인건비를 포함하되 기관이 갖고 있는 총 수입에서 지출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를 얘기해왔으니, 정부가 자유를 얘기해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말아달라. 저는 제 요지는 그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려면 더 치셔도 되는데 치다가 마세요. 네. 우리 신명호 정책위원장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 회계적으로 굉장히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우리 조성래 위원이 말씀하셨던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이 교부금 제도, 예, 포괄적 교부금 제도 이 부분을 했었는데,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로 여겨지고요.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공공기관 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공기관 해제가 답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선언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이제 뭐 인사말에 있었지만 공공기관 해제가 답이다 이런 얘기를 누차 써왔는데,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기관에 특수에 반영하지 못해서 좀 모순점이 있다라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체 발제하신 분들도 물론 아니고, 발제하신 분들도 일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이 하시는 내용을 좀 보완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하영 변호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하영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하영 전 보좌관이라고 인사드리는 게 더 익숙하긴 한데요. 올 1월부터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지금 관련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계속 과방에서 했던 경험을 살려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오랫동안 말씀해주신 경험으로 말씀해주신 발제와 토론 잘 들었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런 앞서 제시한 그 개선 방안들이 과연 법적으로 또는 정무적으로 어떻게 조금 검토될 수 있는지 궁금하셔가지고 불러주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해 주셨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그 매 정부마다 출연연, 발전, 혁신, 효율화 방안 이런 이름으로 개혁을 반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명호 박사님이랑 처음 만났던 10년 전에 얘기했던 출연연 인건비 구조랑 총액 인건비 문제를 계속 똑같은 논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해야 된다는 게 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을 하는 과정들이 그 연구개발 목적 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과기출연연과 직할연구기관 등을 연구개발 목적 기관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르렀는데 그런 과정들이 정말 쉽지 않았고 국회랑 과기부, 기획재정부 여러 설득과 협의 끝에 이루어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별도의 분류 체계를 만들게 되면 그에 맞게 기관과 현장에서 요구했던 경영혁신이나 규제혁신 방향을 담은 하위 법령들이 마련이 되고 그게 정비가 된다면 출연연이 직면하고 있던 많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법 개정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당시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신용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당시 강조를 하셨던 부분은 이 법의 개정 이유나 요지를 살려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들을 하셨고 국회에서는 이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기획재정부가 그 이후에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블라인드 채용 완화라든지 해외 인력 유치 지원 등 부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한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쭉 요구해왔던 조직, 예산, 보수 등 관련해서는 사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로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이 무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신명호 위원장님께서 제도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출연연 인건비 증액, 자체 수입, 수권 실링 상향 등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가 R&D 사업 예산 재검토 지시하고 출연연 예산 20% 삭감 지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그 방안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관철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최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ILO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노조 차원에서 ILO 결사 자유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대정부 협의 내지 교섭을 요구한다거나 위원회에 추가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를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부는 여전히 정부의 예산 운영 지침 등이 가이드라인이지 공공기관 교섭에 개입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은 사실 변함이 없고 제가 후속으로나 아니면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했었을 때 그런 방안도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앞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연구개발 목적 기관의 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정부 부처는 사실 법적 근거나 아니면 관련 사례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래도 저희가 여러 과정을 끝에 마련해 놓은 연구개발 목적 기관에 대한 그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목적 기관으로도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일단은 되게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했지만 과기 출연연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아예 해제가 된다거나 이러면 더 좋겠지만 사실상 그것이 어려운 거라면 이미 공문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했던 연구개발 목적 분류 체계를 잘 활용을 하는 게 우선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공문법 개정을 통해서 연구개발 목적 기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도록 아예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 공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연구개발 목적 기관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로 연구개발 목적 기관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공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년 9월에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는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말씀해 주신 논의와 그 문제의식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은 20년 11월에 국회 기재위 소위에 회부는 됐지만 21년 6월에 한 차례 심사된 이후에 소위에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국회 그 보고서를 찾아보니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정부는 되게 소극적인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연구개발 목적 기관도 사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상 다른 기관과 수준과 유사한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서도 해당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기재부도 기재부지만 저는 더 문제 있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소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학기술계에서 별도의 그 공공기관 해제, 지정 해제뿐만 아니라 별도의 지침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온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과연 이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됐었을 때 어떠한 입장을 내놨을까라는 것들을 좀 여러 루트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오기 전까지도 과방이나 과기부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법안이 되면 국회 기재위나 기재부로부터 과기부가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마 묻는 거를 물어왔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해당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조차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자체도 바로 확인해서 답변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좀 사실 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연구개발 목적기관 그 지금 관련된 공문법 개정안뿐만이 아니라 연구개발 목적기관 지정 이후에 그럼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해오고 너네가 어떤 것들을 받고 왔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에 마찬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아직 지금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기정통부 조직으로 보면 사실 연구회 및 출연연 관련해서는 연구기관 지원팀, 뭐 IBS 관련해서는 기초연구진흥과, 키스텝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이렇게 담당과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목적기관 지정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를 했었을 때 다 그 관련된 과로 그 질의서가 뿌려졌고 그 질의서에 대해서 서로 우리 과는 하고 있는 게 없다거나 아니면 소관기관이 아니란 입장으로 토스를 해서 지금까지 답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기정통부 내에 연구개발 목적기관 관리 체계 및 법령 정비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고민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과연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미 뭐 이상민 의원 발의된 법안 처리는 난망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있는 기타 후속 조치 마련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NST에 확인을 해보니 NST는 공문법 개정 이후에 TF도 운영을 하고 정책 연구도 추진을 해서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라고 별도 제정안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던 사실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가 소극적 태도를 견지를 하면 NST가 독자적이나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싸워서 이기기도 되게 힘들고 그 NST의 별도의 그 독자적 의견을 국회 과방위에 전달하는 것도 사실 과기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NST는 바로 답변을 줬습니다.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하지만 결국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지침을 재정 운영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NST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연구개발 목적기관 후속 조치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국회 기재위 기재부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NST와 소통을 해서 잘 정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재부는 사실 과기부로 밀었는데 과기부는 사실 그걸 다시 기재부로 미루거나 아니면 기재부와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 과기에 답변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과기정통부 NST, 국회 과방위와의 소통이 좀 정돈이 되어야 기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별도 지침을 제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면 해당 지침에 조직, 예산, 보수, 채용, 기관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구개발 목적 기관의 성격과 특수성에 맞는 내용을 담아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수 등과 관련해서도 전문성, 연구, 경영 성과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우수 인력의 확보와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임금 인상률 등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별도의 지침에 담아두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사실 정부를 비롯한 기관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는 그 다음 순서로 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지금 공문법 개정이나 별도 지침 마련이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마저도 쉽지가 않다면 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당장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상 보수 규정 부분에 연구개발 목적기관이 우수연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의 근거를 담아내는 방안도 사실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법상 연구개발 목적기관 분류 지정 근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지침들을 일부 개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들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그리고 공공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책연대 등을 통해서 출연연과 공공연구개발과 관련한 법제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폭 보완되어야 될 건지도 고민해고 그걸 또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지난 3월에 과기정통부가 총인건비 관리 등 출연연 인력 운영 관련 이슈를 검토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재 확보 및 육성을 언급하면서 인력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길래 그래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또한 여러 루트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기부의 답변은 출연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사실 국회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구체적인 안이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본인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면서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명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 대응 방안 중에서 저 역시 과학기술 정책에서 주요 정당과 정책적 연대 협력하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 아젠다를 발굴하고 기획하고 그것을 입법정책 의제로 다루고 그 다음에 과기계 출연연, 노조 등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느끼시는 바와 같이 사실 노조가 주요 정당과 상설협체를 구성하거나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정책위원회가 있지만 그 정책위원회 상임위 담당 전문위원과 사실은 협의를 하는 정도는 주로 국정감사 의제 설정을 한다거나 선거 공약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계기가 있을 때 단발적이거나 이례적인 협력을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고 또 과학기술특별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신 박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것 또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 분야나 아니면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상설협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 분야의 분들이 정치에 진출을 하는 참여 기회나 통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방안들로는 지속적인 틀로 가져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었을 때 그러면 조금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활용하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는 이제 외부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초월해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의원 연구단체는 아예 규정상 2개 이상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구성을 해야 되고 서로 다른 교섭단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아니 특정 정당이 아니라 전반 여야 할 것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연구단체는
뭐 대표 연구위원, 연구 책임위원도 선정을 해야 되고 매년 연구 용역 과제나 아니면 결과 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20대 국회, 21대 국회 최근에 과학기술이 그렇게 중요하고 과학기술 강국을 이야기를 하지만 의원연구단체에 과학기술로 검색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는 사실 없습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뭐 ICT 융합 포럼, 뭐 신성장 산업 포럼 이런 식으로 된 건 있지만 지금 진짜 공공 R&D 분야나 아니면 공공 연구기관이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단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공공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분야를 주제로 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책 의제와 현안을 선정하여 논의 검토라는 방안이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국회 보좌진, 특히 과방위가 주요 상임위가 될 텐데요. 과방위 보좌진과의 정책 모임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각종 신산업들 관련해서는 신산업 협의체나 협회 등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규제 이슈나 이런 것들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관련 보좌진과 브라운백 미팅을 하거나 간담회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 분야 담당하고 있는 보좌진들하고 이야기를 쭉 나눴을 때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일단 그 담당하는 보좌진들은 반복적으로 R&D 혁신 방안, PBS 폐지, 뭐 연구기관 지정 해제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들어왔는데 그게 바뀌는 게 없다는 회의감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작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려고 할 때 25개 출연연이나 아니면 직할 연구기관이 다 개별로 찾아와서 다 다른 그 기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관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 다른 이야기를 보좌진으로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피로감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토론자분들도 말씀 주셨지만 그래서 그 노조 내에서 스스로 출연연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신 박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접근할 필요는 정말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화하고 실천적인 중요 의제를 선정을 해야 사실 보좌진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그걸 의원님들도 쉽게 이해하고 국회에서 관철시킬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 연대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앞서 다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 보좌진이나 아니면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출연연 관련한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주장해주는 주체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노조만 해도 뭐 연구노조, 과기노조, 과기연정, 과실련 등등 사실 모든 단체들이 존재하는데 시간관계상 매 이슈마다 모든 단체와 소통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구체적인 전문적인 내용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인건비 문제만 해도 저도 계속 공부하고 봐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대부분 보좌진들이 이 총액인건비 제도를 바로 이해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타 단체마다 다른 입장들을 이야기를 하거나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되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슈 등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공동 아젠다를 설정해서 국회와 소통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말씀드리느라 좀 다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제 의견이 잘 전달되었길 기대하면서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저희가 들은 거 보면 사실은 우리가 발제한 내용들이 그 법적, 정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서 보면 정치권이나 부처에서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셔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손 놓고 말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뒷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제안을 해주신 부분에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의원 연구단체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보좌진과 이 교류 활성을 통해서 연대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 부분들까지 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세 분의 이 토론자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 분 외에 우리 발제자 두 분께도 질문할 수 있고요. 질문 아니고 본인의 의견을 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플로어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만 안 하시면 돼요. 당장 예. 예, 기시드의 강준현입니다. 다들 설명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듣는 와중에 잘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충기 의원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종이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지금 현재가 이중으로 지출도 잡히고, 이중으로 수입 지출이 잡히는 그 때문에 과대 계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것만 해결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되게 올릴 룸이 별로 없는데, 룸을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가 그럼 총액으로 수권이 잡히는 금액을 계산 방법만 바꾸면 그 금액 자체가 기재부가 수권을 잡았던 금액보다 그렇게 계산하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하신 내용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국제 간의 회계 기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 기업 회계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정부 출연기관 회계 처리 지침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아까 ILO, 우리 노동조합이 좀 ILO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듯이, 회계 기준은 사실은 국제 회계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서서, 선진국, 어디에 가입됐죠, 제가? 거기 가입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하는 꼴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지키고 이제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과대 계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까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수입이라는 게, 이게 특이성을 반영하다 보니까 정부 출연기관에서는 인건비를 다 100%를 지원해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 인건비를 어느 기관에 따라서 50% 전후로 주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벌어서 써라. 근데 벌어서 쓰다는 게 다른 사기업들은 진짜 매출이 발생하고 원가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수입이 되는 건데, 저희 같은 여기 계신 모든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그 연구비에서 연구비 소개가 사실은 수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출 소개가. 그러다 보니까 그 특이성을 국회도 알고 있고 특이성을 이제 인정해줘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특이성을 사실은 이게 회계 기준에 위반되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아마 그분들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구비 가지고 지출을 하라고 해놓고 또 연구비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하라 그러고 그 수입된 걸로 지출을 하라 그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아시다시피 감사원하고 기재부에서 몇 년 전에, 지금도 지금 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성에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인건비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경상운영비에도 옛날에 인건비가 있었고, 여러분들 사업이 이제 약간씩 틀리니까요. 어떤 사업 설계가 인건비가 조금씩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직책판공비입니다. 원래 직책판공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건비 항목이 아니고 밑에 경상비나 다른 일반 사업비나 그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감사원이나 정부에서 너희들 숨겨진 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숨겨진 돈 찾는다고 모든 인건비를 싹 저리 올려버린 거예요. 인건비 항목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착한 행정 쪽에 계신 분들은 안 따르게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진 신고까지 해가면서
싹 집어넣어서 이제 심지어 복리후생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그 복지 포인트, 뭐 자우전 개인한테 인건비성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넣어라.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국제회계기준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법입니다. 세법. 세법에서는 기관에서 준 돈도 있지만 타기관에서 받은 돈, 뭐 기타 수입,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런 걸 모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아까 사실은 국제회계기준이라 원래 정상대로 하자면 연구부에서 사실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구수당은 인건비에 포함 안 하고 있거든요. 총액 인건비에. 연구수당은. 그리고 거기에 원래 간접비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연구를 수행함에 인해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각 기관들별로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연 한 3, 4월 정도 결산이 끝나는, 회계 결산이 끝나는 시점에 그 간접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한 기관에서 보통 각 기관들 와가지고요, 그 예산팀하고 회계팀이 와가지고 그 정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너희 기관은 27%, 너희 기관은 31%. 근데 그 퍼센트지는 뭐냐면 이 정도 너희 연구 과제가 이만큼 있고 이 정도 그 퍼센트지를 띄워야만이 너희 기관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구나. 그거를 인정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이제 그거를 그 연구 과제 그 돈을 빼서 총 인건비에 넣는 거죠. 기관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인건비로 다루는 부분과 아까 회계적으로 다루는 부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회계기준이 먼저입니다. 아까 세법이 먼저인 것처럼. 그래서 세법도 뭐 인건비성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은 고쳐져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출연기관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회계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노동조합까지 회계를 해라 그래요. 복식부기 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들 보통 우리 집에 있을 때는 가계 지출모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단식부기인 거고요. 그 복식부기를 하다 보면 복식부기는 결국은 회계 처리거든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세계 공통인 거고, 그렇게 하려면 아까 그 인건비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인건비로 갈 거냐, 아니면 회계 방향 쪽으로 갈 거냐, 그거는 좀 어찌됐든 국회도 알고 있을 건데 안 한 것 보면 아마 아까 이렇게 되면 아까 인건비를 숨어있던 것을 다 끄집어내놨는데 각 사업비별로 돌려버리면, 흔히 얘기하면 우리 시설비 속에 건물을 짓다 보면 건물의 공인비가 한 30%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 정도도 지금 용인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별로 이제 다 풀어준다. 그러면 뭐 아마 여기 모든 사업비에 그 인건비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까 숙고는 남게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좀 됐습니까? 예. 예. 강 박사님이 질문하신 거는 2번 수입이 잡히고 2번 지출이 잡히는데 정부나 소위 기재부에서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침이 그렇다면은 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뿐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인정한 범위는 기재부가 인정한 범위가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모든 기관이 2번 지출이 잡히고 2번 수입이 잡힐 건데, 한 번 잡혀야 될 걸 그걸 인정도 안 해주느냐, 계속해서. 그거를 질문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아니, 기준의 문제인지, 실제로 저희가 사실은 현재 보면 국가 재정에 적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출을 줄이려고 할 건데, 현재의 정부가 지출되는 금액을 고정하고 한 이후에 회계만 처리만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여유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제로 숫자상 계산으로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길 수 있나라는 게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출이고 이중 수입으로 잡힘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재부가 우리한테 줬던 돈 총액으로 따지면 그 금액에서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없는데 그 기준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거 금방 이중급 계상되는 것만 바꾼다 했을 때 여지가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이. 사실 이 총액 인건비가 되기 전에는 여기 노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다 기니까요. 총액 인건비가 있을 때는 인건비 교섭이 원활하게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권이 남아 있으면 그 내에서 다 풀 거냐 아니면 50%만 풀 거냐 뭐 덜 풀 거냐 그래서 좀 인건비가 좀 수월했었는데 총액 인건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아까 자연 승급분이 됐든 뭐가 됐든 들이대면서 아까 ILO 공고사항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답변은 기재부가 깡패여서 그렇습니다. 왜 깡패냐? 총액 인건비 제도를 지금 보고 계신 모순이 발생을 하는데 모순은 나 모르겠고 너가 알아서 해라. 특이성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까 회계 처리 기준을 기재부도 오히려 기재부가 그걸 신봉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데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모르겠다죠. 그러니까 논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나마 숨어있던 인건비들 찾아내놨는데 다시 사업비별로 알아서 써라. 그리고 그 항목에 맞게끔 예를 들어 직접 항공비가 됐든 시설비의 인건비가 됐든 원래 지금 아시겠지만 연구사업비 내에서도 그 연구사업에서 쓰고 있는 우리 인력들, 연구원분들이라든가 계약직 분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그 연구사업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된 건 또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내부 인력에 대해서는 다시 빼내가지고 수입을 잡고 다시 나가거든요. 이게 지출구조 좀 이건 사실 이게 편법인 거거든요. 일맥상통하게 가야 좀 되는데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것만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걸 따지느냐인데 우리 법 자체가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럼 그 A전자를 B에 깔았을 때 모순이 발생하는데 그건 모르겠다예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금방 제가 회계를 너무 몰라서 아마 이해를 못한 것 같고요. 현재의 어떤 인건비 포함될 때 인건비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우리 상식적으로 더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총액에 걸려서 우리 어려움이 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함되나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인건비에서 빠져야 될 여유가 있으니 그걸 빼서 원칙대로 하게 되면 그게 빠지니 그 빠진 만큼 우리가 룸이 생기는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예,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들께서 얘기해 주신 거 저희가 한번 발제자가 대응을 하고 설명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춘기 위원장님은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빼고 네. 일단은 우리 박준수 정책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핵심은 그거죠. 너희들이 총인건비를 수권을 상승시켜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너는 왜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잖아요. 너그 지금 처지를 봐라. 사고 친 거 하고 윤리는 똑바르냐. 너 자체를 한번 봐라.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노동조합이 이익단체이고 그래서 이제 뭐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띌 수밖에 없고 보편성을 띠려고 하면 정책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인건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합 대중조직을 이렇게 위원장 대표자로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중조직을 이끌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자기들한테 돈이 뭐가 관련이 돼야 움직여요. 인건비는 PBS하고도 연관돼 있고 사실은 각 기관의 그 역할이나 임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잡은 거죠. 이 고구마 줄기 꺾이듯이 다 줄줄이 끌려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특히나 그 취약직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챙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도덕적으로도 그 문제가 있고 이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모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매급핀 같은 거죠. 여기를 건드리면 모두가 건드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정책위원께서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걸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무성, 뭐 공공성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돈 달라 그러면은 뭐 누가 뭐 주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은 조합원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성명서 나가면 조합원들 바로 전화 옵니다. 왜 그런 성명서를 냈냐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 집행부가 책임진다. 그 다음에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다. 대연대에서 어떻게 성명서를 쓰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어쩌겠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근데 하여튼 뭐 좋은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면 아마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기술계에 문제가 있는 거 맞는 거고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런 주장들이 되었을 때 이제 설득이 가능하고 획득할 수 있지 않겠냐. 여기 전적으로 찬성하고 당연히 계속 해오신 이야기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행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론비를 2배, 3배를 더 드려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민주당하고의 협의체 뭐 이런 것들 계속 요청했지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고 뻔히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선거 공약 아니면 국정감사용이고 그 다음에 가계특위나 정책위 만들었지만 정책위는 모르겠고 가계특위는 만들었지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의 고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관련된 법도 사실 계류된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 일단 크게 보면 이제 이야기하신 걸 들으면 그나마 출연연과 가까운 정부 조직이나 공공기관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NST, 그 다음에 국회 과방위, 그 다음에 과기부. 여기를 어떻게 들들 볶아야 된다 일단은. 그래야 우리 편을 늘려야 되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신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하고의 이 연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보좌진들과의 협의체, 그러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하고의 연구단체,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활용하는 건데, 사실 이건 정책 네트워크 같은 건데, 이게 저희 수준에서 가능할지, 저 영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상당히 명망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하여튼 그 부분도 충분히 접수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거든요. 수권 이야기하는데 원자력하고 애터리는 아예 이야기도 안 합니다. 아시겠지만 왜 안 하느냐? 여기 안 계시니까. 자기들 거 뺏길까 봐서 안 한대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게 하거나 어떻게든 뭐 연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뭐 조합원들 직접 만나거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한테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과제 한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를 펼쳐놨지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난점인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토론자분들 말씀 들으면서 일단 저희가 다양하게 아젠다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거를 좀 더 우선순위를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충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온갖 것들을 지금 다 끌어다가 인건비로 산입을 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부풀려 놓은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처우 개선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부터 빼야 되느냐 도대체 이거를 좀 빨리 한번 지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객석에서 더 질문,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앞에 계시는 뭐 두 분의 변호사분들의 질문을 두 분한테 드리겠는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사실 기재부의 지침이 법보다 더 위인지 그리고 국회가 있음에도 지침이 이렇게 상회하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국회는 이제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하여튼 법적으로 더 상위일 것 같은데 지침이 또 법보다 상회할 수는 없지 않는 건가라는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 분이 한 말씀씩 아니면 같으면 뭐 대표로 하셔도 되고요. 각각 하셔도 되고 질문 드립니다.
법이 우선이 되고 지금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지침들은 공원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서 본인들이 지침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근거로 마련된 지침이고, 그럼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지침들이 위반되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이제 사실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정부에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 정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다 시행령, 사실 법이 아닌 시행령 문제로 해결하려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야 계산 기준 같은 것도 법에다가 아예 명시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러면 다른 법들이랑 좀 비례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안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어떤 원칙들을 법에 세워놓고 기재부가 그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은, 지금 그거는 좀 더 중장적인 과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객석에서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양지부의 조합원인데요. 그 총인건비, 수권인건비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가 있을까? 뭐 10여 년 전부터 고민해 왔다고 하셨고, 나름 그동안 오랜 시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 답이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결과를 그런 건 좀 요원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뭐 그런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춘기 위원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들이 뭐 수권 인건비는 인건비지만, 그 수권 인건비 내에서 노사 협상을 통해서 이제 임금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10여 년 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것은 자연승급분이라는 게 1.5%, 2% 뭐 이렇게 기관별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한 30여 년 이상 된 오래된 기관들은 자연승급분이라는 게 없어야 되지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 자연승급분 몇 %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 임금 인상률 보면 정확하게 공무원 내 등급 올라가는 거 상관없이, 내 승격되는 거 상관없이, 승진되는 거 상관없이 임금표에서 그만큼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승급분이라는 망령 하에 그만큼을 빼고 나머지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아웅다웅 됐어요. 해양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50년이 됐습니다. 이제 50년이 된 기관조차도 지금 최근 10년 동안 그런 자연승급분이라는 망령 속에서 있어 왔는데, 혹시 그러면 다른 기관들의 자연승급분이 정말 1.5%, 2%라는 게 맞는지, 사실인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쾌하게 보여진 건지, 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 박진서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연구 부정이 우리나라 규모에 비교해서 뭐 세계적으로 한 서너 번째 손아귀에 든다. 뭐 가짜 학회 문제도 많고, 특히 이제 황우석 사태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그 해양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으로서는 핵 오염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과연 그럼 우리나라 규모 정도에 있어서 왜 이렇게 가짜 학회나 어떤 논문 부정이 세계적으로 탑3, 뭐 탑4에 들 만큼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짧은 질문 드려봤습니다. 일단 저한테 먼저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대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을 보면요, 행자부에 각 지자체에 보낸 문서가 있는데 매년 나옵니다. 거기에 1.5인가 1.6인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자연 승급분이 없는 기관,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호봉제다 보니까 자연 승급분이 있는 기관인데, 자연 승급분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연봉 이하라든가 어느 기준점이 좀 있긴 한데 그때는 1.5나 1.5로 제가 1.5인데 1.6인지 좀 헷갈리는데 좀 핸드폰이 있긴 하는데요. 좀 찾기 시간이 걸리니까 1.5라는 숫자가 명확히 나와 있고 그 부분은 플러스 알파로 조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노조 교섭을 할 때 그 행자부 지침을 보여줬는데 기재부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 출연기관들한테는 그 문서가 전달이 됐는데 이 정부 출연기관에는 그 지침이 빠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지자체가 주고 정부가 준 거니까 교섭할 때 저는 유리하면 다 써먹습니다. 그래서 사측에다 보여주고 자연승급분을 인정한다. 그러니 우리도 인정하자. 그리고 제가 사실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아까 총액 인건비 제도를 깨는 거는 외부 활동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하더라도 사실 50%는 이 부분이 더 쉬울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조합원들, 이 출연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동요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내부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자연승급분 얘기하신 자연승급분 속에 승진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섭하면서 항상 사측과 싸웠던 부분이 뭐냐면 승진을 왜 하냐 그러면 그럼 승진한 사람이 임금 인상분이 2%인데 승진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5% 이상 가져갑니다. 그럼 승진한 사람한테는 임금 인상 12월 말에 했을 때 그 사람한테는 그럼 환수 조치해야 되겠다. 말이 되냐? 그럼 그 사람이 5%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환수 조치를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 줄 돈을 그 사람 가져갔으니까 못 주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럼 승진이라는 게 왜 있느냐? 그래서 뭐 승진이 없는 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승진이라는 건 어느 기관이니 다 있는데 계획재정부 지침 속에 뭐가 있냐면 승진, 호봉 인상, 그다음에 보험료율 인상, 그다음에 아까 시간의 수당 등등등, 심지어 이제 그 복리후생비 뭐 그런 부분들을 싹 산입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아까 저희가 전에 한번 임금 인상률 아시겠지만 0.9%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임금 협상을 안 했습니다. 논리대로 하면 이건 까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 할 테니까 그 무기계약직, 그 직급이 낮으신 분들 그 부분만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올려주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바꿔가지고요. 그쪽에다가 좀 임금 인상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있습니다. 예. 검증된 거고요. 저희 기관은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충기 위원장님 답을 좀 대변하자면 요 문제 보면 제가 알기로 그 MB 정부 때 공공기관 선진을 하면서 모든 출연연들은 공식적으로 연봉제가로 보고가 됐고 다 알면서 서로 실제 호봉 테이블이 존재하고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다 아마 연봉제로 돼 있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알기로 25개 출연연 중에 실제 연봉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1개인가 2개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제 호봉 테이블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게 보고되고 여태까지 왔던 이거와 이 간극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사실 어딜 까기도 참 묘한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예.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무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구성원들에게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하나가 승진이라든가 자연승급분 문제고요. 두 번째가 아까 그 시간이라든가 법정부담금이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냐? 아까 공무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이버로 쳐보시면 공무원 22년도 공무원 급여표가 있고 23년도 급여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이 23년도가 지금 1.7인가요? 1.7인가요? 1.7이요? 1.7이죠 지금. 1.7이면 보시면 알겠지만 급여표가 1.7이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약간씩 퍼센티지가 약간 틀립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공무원이 한 호봉이 올라갑니다.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신다면 22년도에 10호봉과 예를 들어 9급 10호봉과 23년도에 9급 10호봉이
정부 말을 믿자면요, 1.7%가 올랐어요. 근데 그 22년도에 10호봉인 사람은 23년도에 11호봉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22년도의 10호봉과 23년도의 11호봉을 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퍼센트를 계산해 보시면 3에서 5% 사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자연 승급분을 당연시 승진이라든가 뭐 6급에서 5급 승진하지 않습니까? 승진도 당연히 먹고 그 다음에 임금 인상분도 먹고 쳐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도 비교표를 해가지고 사측에 주거든요, 매년. 예. 사실 저는 과기계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기계 출연료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몰상식과 비리, 치팅,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일상사로 일어나는 현장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계가 다른 특이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처럼 발사체 쏴서 성공 실패 여부하는 연구소보다는 뭐 제가 있는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연구소들이 나오는 성과물들이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든 지식이든 뭐 소프트웨어든 특허든 이렇게 쉽게 그것들의 진위 여부나 그것들의 가치를 판단하기 더 어려운 결과물들이 나오는 독특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을 쉽게 좀 발견하기 힘든 이제 그런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기계만큼 다른 영역들 뭐 환경, 에너지, 뭐 여러 가지 교육 영역에서 과학기술 쪽은 감시단체나 사회단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은 뭐 의료 쪽이나 이런 쪽은 노동조합 말고도 그쪽 영역을 계속 감시하고 뭐 워낙 뭐 사회적 중요성들이 있으니까 이런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절한 균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기계는 아마 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전 그래서 거꾸로 이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사람 잡아내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 이런 많은 것들이 제도적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의 어떤 평가 체계나 여러 가지 나온 제도적 산물인데 아마 위원장님이 그 말을 빨리 끝내라고 할 것 같은데 잠깐만 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이하영 변호사님이 그 연구개발 목적기관 운영 지침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이었나요? 그때가 좀 노동조합이 약간 좀 혼란스러운 시절로 제가 기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전에 공공연구원 5조에서 이제 김준규 위원장님 체제 때 정책위원회에서 그런 연구개발 목적기관이 지정이 되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운영 지침과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야 될지를 고민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나왔던 것들이 이런 인건비 문제나 어떤 자율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물론 뭐 그거 말고 아마 다른 대안도 있겠죠. 저희가 또 지켜야 될 어떤 책무들이 어떤 것들을 그 기존의 다른 어떤 공기업들과 달리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막 바뀌었죠. 뭐 다 바뀌고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그 기재위에 제출했을 때 그때도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예, 따로 연락이 왔어서 아무도 관심도 없고 뭐 노조에서도 없고 해서 예, 그러니까 저와 이제 지금 신명호 정책위원장님이 계속 팔로우를 했거든요. 이제 했을 때도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까 이하영 변호사님 말씀했듯이 그 안이 과기부랑 협의되지도 않았고 연구회랑 협의되지도 않았고 그 과학기술계의 그 다른 뭐 연발협이나 과실련 단체들이랑도 협의가 안 됐고 뭐 노동조합과도 협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안을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초안을 봤을 때 그냥 다 풀어주자.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런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뭐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의무나 뭐 해야 뭐 이런 것들 어떤 그 출연연의 특수성이 반영된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제 기억엔 기재위 안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 안을 이상민 의원이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때도 조금 아쉬웠던 게 물론 당연히 노동조합은 뭐 저희들의 뭐 근로조건,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에는 저는 임금 말고도 어떤 자율적인 연구나 뭐 좀 보람 있는 일들도 포함된다면 그런 안들을 만들었을 때 좀 노동조합에서 뭐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노동조합이 어떤 원칙이나 담아야 될 내용들이 사전에 협의되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었다면 예, 뭔가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물론 통과되기는 힘들었을 거지만, 네, 그 축적이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한 부분들도 언젠가는 노동조합이 다루어야 될, 그리고 이야기해야 될 이런 영역들이 점점 좀 많아지는 사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토론을 하다만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무제한 토론을 하기로 한 게 아니고 약속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희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럼 다양한 좀 얘기 좀 듣고 과연 그럼 우리는 해결 방안이 있는가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올려놓고 토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 총액임금제 관련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해야 될 게 있고 단기 과제로 해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이게 토론자도 얘기 안 했지만 단기 과제로는 이 신규 인력의 기준인건비를 상향 2013년 이전에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6,800, 4,750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먼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단기 과제와 그다음에 장기 과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연구할 목적 기반으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그러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 이 상임위나 아니면 이 국회의원 보좌진과 항상 수시로 교류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 그래서 어쨌든가 오늘은 저희가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해결이 좀 보인다라는 정도. 그래서 처음 시도한 거지만 우리가 이 과기노조에서는 매년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 정책 방향을 좀 잡아서 우리의 노동조합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발제해주신 이 최 변호사님하고 우리 특히 우리 과기노조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늘 이게 토론회 준비에 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우리 신명호 정책위원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이양 변호사님, 이춘기 위원장님, 박진서 우리 정책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끝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토론회 끝까지 같이 해준 우리 조합원 동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노조 창립 1주년 정책 토론회 토론회에 가기계 출연위원 총인건비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6분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고 같이 박수하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뒤풀이 장소가 이 건물 바로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촐한 식사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식사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